민재와 나는 또다시 이별로 다투게 되었다. 이번에는 18살 때 처음 이별 이야기가 나왔을 때처럼 차분히 해결해보고 싶어서 바닷가로 향했다. 하지만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래 있을 수 없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길을 걷다 보니 디저트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 20살 때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곳의 디저트는 너무 맛있어서 잊고 즐길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고 나니 22살, 23살, 24살 때처럼 민재에게 매달려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에서 한 달간의 출장 명령을 받았고 그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내 커리어는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고 민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얘 아직도 사과 안 했어. 그제야 나는 민재와 화해하려고 전화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우리 그냥 이번엔 정말 끝내는 게 어때? 친구들은 민재가 나에게 청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청혼 같은 거 필요 없어. 수진이는 분명 나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주희를 들러리로 세울 거야. 주희가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의 말투는 마치 나와의 결혼보다 어릴 적 친구 주희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다. 이미 들러리로 세울 사람은 있어. 대학 룸메이트였던 은지랑 약속했거든. 누가 먼저 결혼하든 서로 들러리가 되기로. 하지만 민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한 명 더 추가하면 되잖아. 난 들러리가 너무 많은 건 싫어. 그가 살짝 짜증을 내며 덧붙였다. 주희는 한 번도 들러리를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주변 친구들은 익숙한 듯 조용히 있었다. 우리 둘의 다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하고 민재가 며칠간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내 결혼식이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 민재는 내게 다가와 물었다. 내가 꼭 해야겠다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재는 이미 내가 거절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화를 내며 외쳤다. 그럼 끝내자, 수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남아있던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나를 위로했다. 수진아, 좀 더 당당해져. 민재가 한 말에 너무 슬퍼하지 마. 사과하면 다시 잘 될 거야. 나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혼자 길을 걸으며 머리를 비우고 싶었다. 민재와 함께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사랑에 빠졌고 대학교 때 연인 관계를 확실히 했다.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이겨냈고 함께 살면서 생긴 문제도 극복해냈다. 모든 순간이 쉽지 않았지만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비굴해야 하지? 사랑은 서로 타협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된 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계속 버텼다. 그를 변화시키길 바라며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가 있기를 바랐다. 생각에 잠긴 채 걷다 보니 학교 근처의 강가에 도착했다. 나는 그곳을 장난스럽게 눈물의 강이라고 부르곤 했다. 첫 이별 후 이 강은 내가 흘린 수많은 눈물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다. 감상해졌기도 전에 소름이 돋아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집으로 돌아가 슬픔을 정리하기로 했다. 돌아서려는 순간 디저트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웃기게도 이 가게는 예전에도 자주 들렀던 곳이었다. 한 번은 민재와 심하게 다툰 후 이곳에 와서 화난 마음에 여러 종류의 파이를 주문했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게 주인의 베이킹 실력은 더욱 좋아졌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어느 날 나는 다시 한번 디저트 가게에서 풍겨 나오는 브라우니의 진한 향기에 이끌렸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너무 많이 주문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브라우니 하나를 다 먹고 나니 더 먹고 싶어졌다. 결국 파이를 하나 더 주문했다. 달콤한 디저트를 바쁘게 음미하며 배가 든든해지고 이상하게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디저트를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민재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이 작은 집은 우리 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치우지 않은 쓰레기 봉투, 버리지 않은 빈 음료수 병들, 여기저기 널브러진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별의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다. 마치 나의 모든 눈물을 분노의 불길이 데워버린 듯했다. 나는 집안을 깨끗이 치운 뒤 휴대폰을 열어 민재와 찍은 사진들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후회할까 봐 망설이던 그때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상사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한 피드백이었다.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별 후 첫날이 이렇게 쉽게 지나갔다. 새로운 아침,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민재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민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내가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도 이번에도 결국 무너질 것 같았다. 사랑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휴대폰을 집으려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끼어들었다. 회의나 고객과의 약속이 나를 바쁘게 만들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민재에게 연락하지 않은 지 8에서 9일이 지나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주간 회의 중 팀장이 중요한 고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누군가 로스앤젤레스로 출장 가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최소 1년 반을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팀장은 나를 보며 물었다. 수진 씨, 정말 가고 싶어요. 1년 반 동안이나요. 남자친구는 괜찮겠어요?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저 이제 솔로예요.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모두가 이미 나와 민재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논의해도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본사를 떠나 1년 반 동안 지내는 것은 돌아왔을 때 회사 내 위치가 애매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기회가 단순히 민재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로스앤젤레스는 내가 항상 살고 싶어 했던 도시였다. 민재는 이곳을 떠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고 여행조차 거부했었다. 친구들은 농담 삼아 말하곤 했다. 민재는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겁내는 거야.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결국 팀장은 나를 선택했다. 내가 유일한 지원자였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 팀장은 내게 여러 차례 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기더라도 1년 반은 끝까지 버텨야 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선 알려할게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첫 며칠은 정말 바빴다. 2주 연속 야근을 하며 머물 곳을 찾을 시간조차 없어서 고객이 준비해준 호텔에서 지내야 했다. 3주째 주말이 되어서라 비로소 시간을 내어 도시를 둘러볼 수 있었다. 잡지에서 보던 것처럼 아름다웠고 직접 와보니 그 매력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정말 잘 왔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1년 전 심하게 다툰 뒤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내가 25살이 되면서부터 엄마는 민재와 결혼하라고 재촉했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30살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엄마는 몰래 내 휴대폰에서 민재의 연락처를 찾아 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나는 엄마와 민재가 전화로 나눈 대화를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불편했을지 짐작이 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 통화 이후 민재는 한 달 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엄마는 목소리가 참 부드럽고 다정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고 속상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늘 이해할 수 없었다. 너 정말 40살까지 결혼 안 하고 기다릴 생각이야? 세상에, 내가 다리가 못 움직일 정도로 늙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려는 거야. 너 그렇게 잔인하진 않겠지? 엄마는 나이 들어도 건강하실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더 빠를 거로.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동생이 그러던데 너랑 민재 이번엔 정말 헤어진 거야. 늘 금방 다시 붙어 다녔는데 이번엔 뭔가 다르다더라.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이번엔 정말 끝난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본론만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일하느라 바빠요. 너 정말 내 아빠랑 똑같은 성격이다. 그러니 둘이 같은 방에 있지도 못하지. 내가 또 끊어버리기 전에 말할게.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이모가 소개해준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볼래? 너랑 같은 도시에 산다더라. 아, 맞다. 저 도시 옮겼어요. 직장 때문에요.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뭐, 도대체 또 직장을 옮긴 거야? 너는 항상 이렇게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하니. 나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지못해 물었다. 누군데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엄마의 목소리는 갑자기 주저하며 작아졌다. 루시 이모가 그러는데 내 사촌의 상사 아들이래. 배경도 괜찮고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해서. 나는 어이가 없었다. 엄마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걸까? 작년에 루시 이모가 소개해준 사람은 결국 강도였다는 사실을 엄마는 잊은 걸까? 내가 거듭 거절했는데도 이모는 그 사람에게 내 주소까지 알려줬다. 그날 어두운 계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다행히도 민재가 그날 제때 돌아와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루시 이모의 고객 중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고객을 기쁘게 하려고 이모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엄마에게 내 사진을 보내줬다. 그가 관심을 보이자 이모는 내 주소까지 넘겼다. 나는 이런 상황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이모는 고객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이 일은 묻혀버렸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엄마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면 내 얼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고 부끄러워했을지 궁금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저 루시 이모 부탁 안 들어줄 거예요. 엄마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엄마는 계속 말했다. 정말이니? 그렇게 비꼬듯 말할 필요는 없잖아. 루시가 작년에 소개해준 사람이 너한테 조금 실수한 건 맞지만 루시도 울면서 사과했잖아. 그 사람에 대해 몰랐으니 그런 거지. 몰랐다면 애 소개했겠어. 나는 더 이상 말다툼할 기운이 없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얘 소개했는지 엄마가 더 잘 아시겠죠. 루시 이모한테 다시는 저를 이용해서 그런 부탁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또 그러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말 고맙지도 않구나. 전화를 끊자 주변이 처음으로 조용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침묵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깨달았다. 새로운 마음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수정해 고객에게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내 작업 결과에 대한 칭찬이 돌아왔다. 그들의 말 속에서 작은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인스타그램에 가볍게 글을 올렸다. 오늘도 일 끝. 또 하나의 쉬운 하루. 댓글이 금방 달리기 시작했다. 에밀리, 너 요즘 완전 워커홀릭이네. 우리 만나려고 했던 지 일주일 넘은 거 알아? 너 너무 일에 파묻혀 있다가 누가 내 남자친구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별글은 애 아직도 안 내렸어. 설마 아직도 민재랑 화해 못한 거야? 이번엔 민재를 놀라게 해주려고 노력 안 한 거 아니야? 가서 다시 붙잡아야지.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다. 출장 중이야.
돌아가면 보자. 남자친구 없어. 뺏길 사람도 없어. 다시 안 만날 거야. 글을 다 쓰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안나였다. 민재와 나의 공통 친구 중 한 명으로 민재와도 자주 어울리던 친구였다. 에밀리, 뭐해? 요즘 바쁘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도 안 돌아왔구나. 그치? 며칠 전 안나가 내 집에 들렀다며 문을 두드렸지만 내가 없었다고 했다. 나 나에 있어. 당분간 돌아갈 일 없어. 안나는 급히 말했다. 너 오랜만이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민재랑 이사벨 얘기 들었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너무 바빠서 관심 둘 시간이 없었어. 나는 사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안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민재랑 이사벨, 요즘 어디든 같이 다니더라. 파티에도 늘 둘이 나타나고. 이사벨 생일 때는 민재가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대. 사람들이 다들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려. 근데 민재는 딱히 확인해 주지도 않아. 아마 내가 사과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안나가 반응하기도 전에 물었다.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당황한 듯 말했다. 너 항상 먼저 사과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지. 예전에는 내가 신경 썼으니까 사과했지. 근데 만약 이제는 신경 안 쓰면 어떡할래?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기침을 하는 소리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안나는 어색하게 통화를 마무리했다. 사실 안나가 전화를 건 순간부터 민재가 그녀와 함께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습관, 그의 말투,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안나는 원래 직설적인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안나는 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사과로 시작하며 민재와 이사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3일 동안 내 집에서 지내면서 나한테 계속 너한테 전화하라고 졸랐어. 사실 이사벨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에밀리, 나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안나는 착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가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해서 내가 상황을 알아차리게 한 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차단된 번호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민재였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내가 떠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다니. 그것도 안나를 통해 나를 시험하려 했던 계획이 실패한 뒤에서라. 그날 밤 긴 회의를 마치고 잠시 악해진 마음에 그의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민재의 익숙한 목소리가 낮고 약간 쓴 듯 들렸다. 사무실이야. 얘 나를 차단했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린 헤어졌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헤어졌다고 해서 차단까지 해야 해. 우리 예전에도 많이 헤어졌었잖아. 그땐 애 차단 안 했어. 나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안 했다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예전에 헤어졌을 때 너 내가 차단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라도 해봤어. 아니잖아.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붙잡으려고 했잖아. 그는 다시 물었다. 지금 어디야? 마침 퇴근 시간이었고 동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나도 인사를 돌려주느라 잠시 민재와의 통화를 잊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통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이번엔 더 부드러워졌다. 내가 나를 무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맞았지만 이제는 내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었다. 민재가 말을 이었다. 너 나로 간 거야.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일 때문에 왔어.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너는 출장 같은 거 잘 안 갔잖아. 항상 내가 떠나면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했었잖아. 넌 항상 날 먼저 챙겼었는데. 나는 웃고 싶었다. 동시에 울고 싶기도 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스스로에게 말했다. 에밀리, 넌 이기적인 사람을 위해 몇 년을 보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내가 그랬잖아. 우리 헤어지면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내 말대로 하는 중이야. 이제 우리 얘기할 일 없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출장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했는지 알아. 근데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너무 오래 침묵해서 나는 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긴 침묵 끝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통화는 원래라면 가슴 아팠어야 할 순간이었다. 그는 내가 그를 떠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붙잡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이 순간을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 왔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 안전히 무뎌져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마지막 인사이길 바랐다. 그날 나는 마침내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 구한 집의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날 나는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 작은 집들이를 열기로 했다. 우리는 사무실을 함께 나서며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확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동료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 빌딩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 민재가 서 있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내 앞에 나타난 이 순간조차도 더 이상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민재는 단호한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분위기를 읽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에밀리가 오늘 바쁜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다시 모이자. 그제야 깨달았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눈치가 빠른 것도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마자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나를 응시하던 민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에밀리, 얘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지친 기분이 들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사랑을 키우고 관계를 지탱하며 살아 숨쉬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따라 이 먼 곳까지 찾아왔다. 내 앞에 나타날 모든 기회를 가졌고 사과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용서를 구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왜 내가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있었다. 왜 내가 돌아오지 않았어? 왜 내가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애 다시 만나야 하지.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내 자존심만 되찾은 게 아니었다. 내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민재는 입을 열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물었다. 왜? 지쳤어, 민재. 다음번엔 또 무슨 이유로 헤어지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했어. 언제 또 싸움이 터질지 몰라 늘 긴장해야 했고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 항상 내가 너를 쫓아다니는 기분이었어. 내 뒤를 따라가려고, 내 마음을 붙잡으려고. 그런데 결국 내가 쫓고 있던 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렸더라고. 우리가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알았어. 내 삶이 얼마나 충만할 수 있는지.
이제는 언제 싸움이 터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또다시 헤어질까 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돼.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몰라.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끝났어. 처음으로 내 삶의 중심은 나라.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정말 놀라운 기분이더라. 민재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는 나보다 키가 컸다. 그래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면 고개를 약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고개를 들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보이는 무력함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10년이었다. 10년이 걸려서야 이 자존심 강한 남자가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비록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재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를 아프게 한 것 같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슬픔이 비쳤다. 너, 나를 피하는구나. 나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에게 돌아가 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던 거 기억나? 민재는 항상 자만심이 강했다. 그는 늘 사랑받으며 자라왔고 누구에게도 애원할 필요가 없었다. 민재는 항상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었던 그였다. 심지어 우리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그를 쫓아다녔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이사벨,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때문에 나를 수없이 떠나갔다. 그리고 매번 나는 그를 붙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심지어 이사벨이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하려고 그녀에게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다. 민재가 그녀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기억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도 사랑도 없던 시절이었다. 내 말을 들은 민재는 한동안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에서 내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민재,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 묻기 전에 너 자신에게 물어봐. 너는 나를 사랑했었는지. 나는 그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걸어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삶에서 어떤 일들은 오직 용기를 내야만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민재를 떠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 그를 뒤로하고 나아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어디에서 그가 나타나든지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업무회의 자리에서 민재를 다시 만났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는 갑자기 내 고객이 되어 있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중소에너지 회사에 투자했고 이제는 공급업체로서의 계약 협상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제품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우리가 제안한 서비스 패키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제품 자체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덕분에 나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근처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하죠. 나는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상사인 스코디 바로 응답했다. 좋네요. 근처에 평이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제가 쏘겠습니다. 도망칠 타이밍을 놓친 나는 스콧의 시선에 걸려들었다. 에밀리, 어디 갔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잖아.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스콧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에밀리도 같이 가야지. 오늘 정말 훌륭했어. 제품 시연과 설명이 완벽했어. 그는 민재에게 나를 소개했다. 에밀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라면서 보니 우리 팀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중 한 명이더라고요. 에밀리, 이쪽은 앞으로 협력하게 될 마이크 화이트스야. 민재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 자리를 잡으려던 순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사벨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재에게 다가와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 나한테 여기 온다고 말 안 했어. 그녀의 말투와 단어 선택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 사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게 명백했다. 스콧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는 곧바로 그녀를 초대했다. 하이트스의 친구라면 우리와 함께 저녁을 하시죠. 이사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민재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럼 뭐, 감사해요. 내 옆에 서 있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짜 여기서 자기 영역 표시하려는 건가? 이건 사업 자리인데 너무 무례하네. 하지만 민재는 이사벨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무시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내가 돌아왔을 때는 음식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 자리로 돌아가려던 찰나 이사벨의 대화가 들려왔다. 아, 민재랑 나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다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민재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놀랍게도 내 동료 중 한 명이 가볍게 대답했다. 그럼 그의 여자친구가 안 됐네요. 스콧은 한숨을 쉬며 이 말을 문질렀다. 왜 여기 온 거야? 평소엔 이런 저녁 자리에 안 오잖아. 그 말을 한 사람은 내 옆자리 동료 올리비아였다. 귀엽게 생긴 그녀가 이렇게 직설적일 줄은 몰랐다. 심지어 상사인 스콧조차 긴장한 눈치였다. 올리비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음식 때문이죠. 어차피 저녁까지 일해야 한다면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스콧은 또 한 번 한숨을 쉬며 민재에게 올리비아를 소개했다. 하이트씨, 이쪽은 올리비아 체이스입니다. 우리 제품 라인의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러자 이사벨이 달콤하지만 은근히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아,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렇게 어리다니. 정말 재능이 뛰어난가 보네요. 스콧은 눈을 감았다가 이사벨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10분 정도 지나서야 나는 올리비아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어려 보이는 건 요즘 성형 기술 덕분이에요. 돈만 있으면 예뻐질 수 있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게 지능까지 바꿔주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녀는 태연하게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물론 보톡스가 뇌를 고쳐주진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거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핸드폰을 꺼내서 전문 카메라를 켜보세요. 그러면 집에 있었어야 한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능 부족이 이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방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음료를 마시다 거의 뿜을 뻔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멈추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진짜 하이트스의 여자친구였다면 이런 망상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녀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다. 에밀리와 나를 제외하면 이 테이블에는 남자들 뿐이네요. 그러니까 누굴 신경 쓰고 있는 건지 말해보세요.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진지하게, 대체 여기 왜 온 거예요? 당신이 실직자인 건 딱 보면 알겠어요. 어떤 백수 프리로더가 이렇게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러 사업 저녁 자리에 나타나겠어요? 올리비아는 마지막 음식을 한 입 먹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리고 스콧을 향해 말했다. 스콧,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하지만 이게 우리 회사가 특정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게 될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내 손을 잡았다. 자, 우리 나가요.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스콧을 향해 장난스러운 잉크를 날린 그녀는 나를 끌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올리비아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올리비아와 나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우리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많은 동료들이 근처에 집을 구했다. 그녀와 함께 걷는 동안 나는 민재가 내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다.
오늘 밤 그녀는 나를 이사벨로부터 지켜주었고 어색한 저녁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 주기까지 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에밀리, 내 전 남자친구, 정말 쓰레기 같더라. 나는 충격을 받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크게 웃으며 내 볼을 꼬집었다. 얘 그렇게 놀라. 며칠 전에 사무실 앞에서 내 앞을 막았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너보다 5분 늦게 나왔는데 그때 다 들었어. 그리고 오늘은 어땠어? 회의 내내 너만 쳐다보고 질문도 너한테만 했잖아. 너 정말 스콧이 그걸 눈치 못 챘을 거라고 생각해. 스콧이 너를 부른 건 내 전 남자친구가 부탁했기 때문이야. 아니었으면 스콧이 절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했을걸. 여자들끼리는 대화가 시작되면 모든 게 술술 풀린다. 동네에 도착할 때쯤 우리는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그녀가 나보다 4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신선하고 젊어 보였고 피부는 완벽했으며 몸매는 탄탄하고 균형 잡혀 있었다. 그녀를 보며 나는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사실 나는 한 번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다. 나는 좋은 급여를 받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 자신만의 삶이 아니었다. 나는 민재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야 했다. 그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의 기준은 항상 높았다. 물론 그도 나에게 간대했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남에게 계속해서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와 맞추기 위해 내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들을 사야 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얼굴 클렌징 기기, 20만 원짜리 샴푸, 10만 원짜리 컵케이크.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저축을 습관으로 삼던 나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그렇게 조금씩 오직 나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점점 사라져갔다. 올리비아는 내 침묵을 눈치채고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감히 사랑할 수 없지.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하지마.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시도해 보면 되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동네에 도착했을 때 서로 옆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헤어질 때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다음에 같이 운동하자. 내가 좋은 트레이너 소개해 줄게.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일은 어때? 그녀는 즉시 헐짝 웃으며 대답했다. 완벽해. 퇴근 후에 기다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니 동료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폭풍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아, 올리비아는 진짜 대단하다. 스콧한테도 할 말 다 하고 이제는 고객까지 혼내다니. 올리비아는 태연하게 답장을 남겼다. 스콧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라고 해. 누군가가 답장을 보냈다. 해고. 말도 안 돼. 스콧은 너 화나게 할까 봐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올리비아는 우리 회사에서 제품 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최고의 경쟁력이었다.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실력과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민재와의 관계에서 그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의 힘은 나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사랑은 상호적이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희미해지거나 더 나쁘게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둬, 민재. 스콧은 반나절도 채 화를 내지 않았다. 올리비아의 새로운 제품 라인이 공개되자마자 안전히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는 환한 얼굴로 올리비아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우리 올리비아, 테스트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올리비아는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후 티타임 끝나고. 스콧은 바로 눈치를 채고 말했다. 알겠어. 티타임 비용은 내가 낼게. 한편 민재와의 파트너십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올리비아의 새로운 제품 라인에 큰 관심을 보이며 2번이나 사무실에 찾아왔다. 스콧은 나와 올리비아를 짝지어 그에게 제품을 설명하도록 했다. 올리비아는 눈을 굴리며 불만을 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업무가 끝난 후 민재가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에밀리,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나는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올리비아의 조언이 떠올랐다. 유독한 관계는 깨끗하게 잘라내야 해 상처를 남기지 않게. 그녀의 말을 따르길 잘했다. 그날 밤 나는 민재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과였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에밀리. 내가 널 상처 줬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다시는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않을게. 내가 동의만 한다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10년 동안 내가 간절히 바라왔던, 꿈꿔왔던, 그리고 울며 애원했던 그 결혼 제안이 드디어 내 앞에 왔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였다. 참 우습네. 몇 달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 기쁨에 겨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이번엔 내가 물었다.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민재?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널 사랑하니까, 에밀리.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깨달았어. 너는 내게 공기 같은 존재였다는 걸, 너를 잃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참으로 거창하고 고귀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모든 공허한 고백도 진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나만 담겨 있었다. 민재, 너 내가 뭘 배웠는지 알아? 그는 나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내게 가르쳐준 건 누구를 잃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오늘 저녁 이 교훈을 너에게 전해줄게. 천천히 배워봐. 이 저녁 식사부터 혼자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이번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 옆에 있는 거울 속 내 모습도 보지 않았고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서는 일도 없었다. 그의 반응이 어떨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된다. 상처는 아물고 결국에는 피부 위에 희미한 흔적만 남는다. 그 흔적은 과거를 떠올리게 할 뿐 더 이상 아프지 않다. 2년 후 올리비아와 내가 개발한 제품 라인은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매 순간 새로운 매출이 기록되고 있었다. 회의 중간 올리비아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오늘 오후 커피 어때? 근처에 카푸치노 맛있는 곳 있거든. 나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패스할게.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좋아. 그럼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만나는 건 꼭 가는 거지.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잠깐, 소개팅이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 친구인데 엄청 귀여워. 너보다 1살 어린데. 나는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설마 아직도 민재랑 다시 이어질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올리비아는 민재에 대한 경멸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다. 몇 년이 지나고 우리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걱정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 갈게. 귀여운 남자는 좋지. 기대된다. 그리고 정말 그는 귀여웠다. 단순히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생기 넘치고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민재조차 그의 옆에 서면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어느 저녁 그는 나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던 중 민재와 마주쳤다. 민재는 멈칫하더니 3일 동안 사라졌다.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에서 상처를 달래고 있겠지. 잘 됐네. 그래, 잘 됐다. 나는 내 상처를 스스로 치유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다음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다.